네, 안녕하세요. 이번 행사를 기획한 한국 SF 준비위원회의 서울 SF 아카이브 박사님입니다. 시작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금 사실 좀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입장 다 안 끝났고 그래서요. 오늘 토크를 본격적으로 이제 듣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이 토크 콘서트를 기획을 할 때 제가 이제 송민영 선생님을 모시면서 저는 사실은 그 여성 혐오라든가 이런 인간들이 다른 타인들에서 받는 여러 가지 혐오나 배제, 차별의 감정들이 어떤 뇌 생리학의 어떤 그런 과학의 차원에서 뭔가 좀 근거가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시는 송민영 선생님께서 좀 간단히 짚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송민영 선생님께서 사실은 이런 케이스가 일반인들이 과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막연한 선입감이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고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뇌과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다 내가 학문적으로 커버를 해줄 수도 없을 뿐더러 자칫 그런 자리에 섣불리 나가서 내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과학이 마치 이런 것을 정당화하고 설명이 되는 것이냐 일반 대중분들이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송민영 선생님하고는 오늘의 이 토크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이야기가 오가면서 사실 그 과정에서 저는 벌써 좀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학이면 물리학, 뭐 천문학이면 천문학, 또는 뭐 뇌과학이면 뇌과학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분야의 학자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명쾌하게 어떤 학문적 근거를 이제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그 분야 전문가니까 당연히 뭔가 권위가 있는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세부 전공이 다 나뉘고 세부 전공이 다르면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은 같은 큰 카테고리의 학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권위가 있는 어떤 유권 해석 이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전파 천문학을 하시는 분한테 천체 물리학에 대한 내용을 뭔가 깊숙하게 그걸 요구한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사실 번지수가 잘못된 거라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토크의 주제였던 이 페미니즘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뇌과학의 입장에서 좀 접근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오히려 이게 이제 문제가 많다는 걸 저희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이제 여성 혐오라든가 페미니즘 같은 좀 좁은 영역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우리가 이를테면 무슨 이제 사회 심리학이나 또는 인간 개개인들의 어떤 심리학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배제하거나 하는 심리가 혹시라도 이제 뇌과학의 영역에서 뭔가 처음부터 설명할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다시 저 송민영 선생님한테 좀 말씀을 구했고요. 이따가 이제 장동선 선생님도 오셔서 토론 자리에서 아마 이제 또 보시게 되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로서는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넓게 보면 두 분 다 뇌과학자이시지만 송민영 선생님하고 장동선 선생님도 또 약간 또 보시는 견해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도 오늘 아마 간단히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뇌과학을 중심으로 한 넓게는 과학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가지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좀 성찰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준비한 대로 SF라고 하는 장르에서 바라본 이와 관련된 묘사나 뭐 설정들,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들으실 거고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는 날씨도 굉장히 추웠는데 많은 분들이 뭐 꽉 채워주셔서 굉장히 생산적인 자리가 되었다고 저는 다들 자평을 하고 시간이 사실 좀 많이 아쉬웠어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그 객석에서도 굉장히 그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셔서 그걸로도 꽤 논의가 생산적으로 많이 진행됐거든요. 오늘도 좀 그런 자리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으시고 또 많은 질문을 또 기대를 할게요. 네, 그러면 시간이 됐고 지금 많이들 오셨기 때문에 송민영 선생님 발표부터
오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선생님은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카이스트에서 지금 이제 뇌과학 쪽 박사과정 중에 계시고요. 그 뇌과학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매체에 활발하게 글도 쓰셨고 지금도 쓰고 계시고 그 내용을 갖고 이제 다른 분으로 출판도 하셨죠. 네, 그래서 뭐 대중들하고 이렇게 계속 그 소통을 하는 현장의 전문 그 젊은 이제 청년 과학자 중 한 분으로서 주목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오늘 대전에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송민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제가 성에 따라서 뇌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이런 맥락의 내용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남녀 뇌 이런 데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섣불리 건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또 이렇게 다르니까 차별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게 잘못 해석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노련하게 다뤄야 되는 주제인데 제 전공하고는 또 거리가 있고 해서 그래서 약간 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입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옷이 아니라 내 몸의 이런저런 부분들을 내가 바꿔서 장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몸을 바꾼다고 하면 좀 뜨악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지하철 계단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오르기 힘들고 몸이 불편해지면 몸도 그래 바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심지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에이미 멀린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종아리뼈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족을 사용을 하시고요. 이분 장애인 올림픽이죠. 패럴림픽에 미국 대표 육상 선수세요. 동시에 모델이자 배우이고요. 이분이 12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리기를 위한 다리도 있고요. 이거는 패션쇼에서 사용했던 건데 애쉬 원목으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좀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 포도 덩굴 같은 굉장히 아름답게 제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실리콘으로 만든 건데요. 가까이서 보면 발톱이라든가 아니면 혈관 같은 것도 이렇게 얇게 보일 때까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만든 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굳이 사람 다리일 필요가 없죠.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치타, 표범 같은 모양의 다리도 있고요. 한 사람이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하기는 훨씬 더 쉽습니다. 이건 다른 분인데요. 지금 여기 크리스탈이랑 보석 같은 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쪽은 투명하게 보이고 그 사이 패션용으로 나온 다리인 거죠. 이런 다리들은 아름답기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성도 좋습니다. 지금 요거는 의족은 아니고 외골격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다르파,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와 비슷한 기관이죠. 거기서 만든 건데 이걸 사용하면은 군인들이 움직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보조 기능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보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도 가끔 나오고 그러죠. 이거는 킹스맨에 나왔던 건데 의수에 포신 기능이 장착되어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기능성 측면에서도 과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팔다리뿐만이 아니라요. 인공 장기도 바꿔서 끼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건 기관지인데요. 실제로 2011년에 사람에게 이식을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다른 분에게 이식을 받아서 뼈대가 되는 부분만 남기고 세포는 원래 제공받는 사람, 그 사람의 세포로 채워 넣어서 이식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비슷한 방법으로 만든 콩팥인데요. 이 콩팥을 쥐한테 이식을 해서 소변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나왔죠? 인공 자궁입니다. 그 양을 인큐베이터에 넣을 수 없을 만큼 어렸을 때 태어난 태아 양을 넣어서 4주 동안 성공적으로 발달을 시켰다고 해요. 태아들이 엄마 뱃속에서도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그 양도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정상적으로 발달을 다 해서 털도 나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감각기관도 추가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조끼인데요. 지금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뭐냐면 진동을 해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뇌가 굉장히 학습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청각장애인들에게 이런 조끼를 주고 소리를 진동으로 바꿔서 전달을 해주면요.
어디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걸 어느 정도는 배울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이 신호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어떻게 했어요? 굳이 뭐 그 청각, 시각 이런 것만 할 필요 없겠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드론이에요. 드론의 비행 상태를 우리는 조종할 때 눈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행 상태에 대한 정보를 좋게 전달을 해주면 어떻겠어요? 조종을 훨씬 더 잘하겠죠.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기상 상태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것들도 여기 넣어볼 수 있겠죠. 감각기관도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몸에 뭐 달 필요 있나요? 가상현실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나를 디자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에이미 월리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의 확장성과 잠재력을 키워주는 거라고.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라고. 방법이라고. 뭐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눈 색깔 컬러 렌즈로 바꿀 수 있죠. 염색으로 머리카락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성별도 바꾸고요. 외모도 바꿉니다. 아까 의수의족, 뭐 인공장기기관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요. 가상현실이 나오면은 현실에 존재하는 뭔가의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뽀로리죠? 떼일 거야? 이런 것들. 아니면은 열받은 날 오늘은 난 좀 중후하고 싶어. 화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엘프 같은 것들이 되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늘 SF니까요. 공각기동대를 생각을 해보면요. 나의 뇌를 어떤 기체에 업로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고생대에 멸종한 오파비니아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오파비니아의 눈으로, 오파비니아의 몸으로 경험하는 세상은 어떨까? 나의 세상이 확장되는 거죠. 강아지도 있습니다. 나만 보면은 꼬리를 흔들면서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찾아오는 강아지의 하루는 어떨까요? 다양한 대상에게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의 정체성에 집착하지 않고 여행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도 가능할 것 같아요. 멀리까지 가는데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상. 심리학이라든가 여러 사회과학 연구에서는요. 주로 서구의 산업화된 민주국가에서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피험자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대학에서 하는데 주로 손쉽게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시험대로 쓰거든요. 이런 사람들 주로 위얼드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그 위얼드 중에서도 특히 남성에 치중된 사회과학 연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생명과학 연구들은 미국 국립보건원 NIH라는 곳에서 연구비를 많이들 받아요. 근데 그 약을 만들고 하는 여러 단계 중에서 사람한테 약을 직접 주기 전에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단계를 전임상 단계라고 하거든요. 이 전임상 단계 연구를 위해서 연구비를 신청할 때 남녀 성비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맞추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반드시 적어서 연구비를 지원해 주세요. 라는 규정이 포함된 게 언제일까요?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언제일까요? 10년대? 놀랍게도 2014년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로 암컷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PTSD라고 외사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전쟁 군인들이 폭탄 같은 거 맞고 나면 불안해하는 팝콘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하는 이런 거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쥐에서 연구를 할 때는 보통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요 밑에는 요게 전기 쇼크를 주는 거예요. 쥐를 여기 놓고 강한 전기 쇼크를 들려주면 트라우마의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쥐가 PTSD에 걸려요. 이 PTSD가 얼마나 심한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측정할 때는요. 보통 그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그 방법이 이렇게 넓은 방에 쥐를 넣어두면 쥐가 불안하지 않으면 중간에도 가끔 돌아다녀요. 근데 불안한지는 구석에 붙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이게 되게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쥐는 높은 거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 두 개는 높은 벽이 있고 이쪽 두 개는 벽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쪽이 더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럼 불안한 쥐는 여기에서 안 나가요. 근데 그 좀 정상적인 마음이 안정된 쥐는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내다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걸 가지고 PTSD 측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척도가 수컷만 가지고 연구된 척도였던 거죠.
암컷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월경 주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월경 주기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괜히 또 실험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주로 수컷만 가지고 연구를 했고, 이게 지금 201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생물학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수컷 쥐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 연구실 친구가 암컷의 PTSD는 어떨까 연구를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말로 내다보다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그런데 암컷의 PTSD에 대한 척도는 마련된 게 여태까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연구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그 서구의 그 산업화된 사회의 그 집단, 위얼드라고 불리는 그 집단은 심지어 표준도 정상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혹시 대학에서 심리학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 놀람, 뭐 공포, 역겨움, 분노 이런 모든 이런 감정들, 표정들은 전 세계가 다 공통이다. 그런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서워하는 표정이래요.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표정을 보이시나요? 요거는 역겨운 표정이래요. 역겨워 보이나요? 요거는 화난 표정이에요.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 선은 뭐냐면, 그 서구인들은 이걸 확 그 파란선이 높은 데 있을수록 더 많이 화난 걸로 느낀다, 더 높은 데 있을수록 역겨운 걸로 느낀다는 걸 나타내는 건데요. 반대로 빨간 거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서구인들은 이게 화난 걸로 보여 라고 인식하지만 동아시아 사람들은 화난 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해서 검사를 전 세계에서 봤더니 주로 서구 사람들은 이 표정을 화났어, 역겨웠어, 무서워해, 역겨워해, 뭐 이렇게 화났어 이렇게 알아보는데 그 빨간 선이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파란색, 녹색 이제 동아시아나 뭐 오세아니아나 아프리카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이거 봐도 그런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우리의 구분도 모호합니다. 인종도 따져보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다 섞여 있다고들 하는데요. 여기서는 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처에 나왔던 칼럼이에요. 성을 다시 정의한다라는 칼럼. 보통 우리는 성별이라고 하면은 남자, 여자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많이 검사를 하는 것들이 생식기의 여부를 보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요. 이런 일화가 나와요. 어떤 남성이 자녀를 몇이나 낳았어요. 뭐 아들 몇 딸 몇 낳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건강검진을 하려고 검사를 해봤더니 몸 안에 미발달된 자궁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성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대요. 아이를 정상적으로 낳았어요. 잘 살고 있는데 검사를 하러 갔더니 몸 안에 미발달된 남성 생식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몸만 생식기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거나 몸 안에 상대방 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100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죠. 이 방 안에도 몇 분 있을 수 있고요. 한 학교당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염색체죠. 성염색체가 XX면 여자다, XY면 남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아닐 수 있대요. 뱃속에 엄마 몸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피랑 아이의 피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그 세포가 엄마 몸 안으로 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 있기도 한대요. 반대로 엄마 몸의 세포가 아들한테 넘어가서 그 아들 몸에 수십 년 동안 있기도 한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남자인데 몸 안에 XX 염색체를 가진 세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인데 몸 안에 XY 염색체를 가진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염색체를 기준으로 봐도 남자는 여자는 아리까리하다는 거죠.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구별을 하느냐? 대상화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으면 내가 나를 인식하는 거, 나의 느낌, 나의 생각, 주관이 있고요. 내가 상대방을 인식하는 너는 이런 거 같아. 나는 너는 이래. 이런 게 있고요. 상대가 상대를 인식하는 거. 그 사람의 주관이 있을 거고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의 생각이나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상화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관점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을 이렇거나 저렇거나 평가하는 겁니다.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문제시하고요. 상대방한테서 문제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성의 문제라는 제목의 테드 영상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민족 문제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혹시 흑인이 떠오르시지 않으시나요? 네, 민족 문제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들, 아니면 멕시코에서 올라온 라틴계, 아니면 중국에서 건너간 뭐 아시아계, 뭐 인디언 같은 아메리카 원주민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지 백인을 떠올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성적 취향 문제를 얘기를 하면요, 주로 우리는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를 떠올립니다. 이성애자를 떠올리진 않아요. 심지어 동성애를 보면 호모섹슈얼이거든요, 영어로는. 그러면 이성애는 영어로 뭐가 돼요? 헤테로섹슈얼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성애를 헤테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성애는 노멀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이성애는 정상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폭력, 성차별 문제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여성이 떠올라요. 남성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각색이 되냐면요, 존은 메리를 구타했다라는 문장은 메리는 존에게 구타당했다. 이를 거쳐서 메리는 구타당했다. 거기에서 메리는 폭행당한 여자다. 아니 메리는 왜 저런 남자랑 사귀지? 메리는 그날 무슨 옷을 입었어? 그렇게 되고 존은 왜 사람을 따졌을까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 대상화에는 그 주류인 사람 혹은 강자가 약자나 소수자를 대상화할 때는 본인의 책임이 빠져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이나 성찰도 빠집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있고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흔한 얘기죠. 뭐 바로 올해 나왔던 기사네요.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는 거죠. 얘들은 도대체 왜 때려? 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시야를 넓혀서 보면 메리는 맞았고요. 존은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스포트라이트 밖으로 숨었고요. 관객들은 메리만 보면서도 자기들이 대상화를 하고 있는지를 몰랐죠. 그래서 대상화는 차별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맞기는 하면은 구분이 좀 도움이 되기는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백조를 볼 때는 백조는 내가 그 사람들의 제한된 경험에 따라서 하얀새가 백조구나 라고 해서 색깔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백조라고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니었죠. 그냥 그 사람들의 제한된 경험에 따라서 그냥 그 사람들은 흰 백조를 많이 봤을 뿐이었죠. 이분은 여자로 보이나요? 남자로 보이나요? 여자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죠? 이분은 인도에 있는 두티 차드라고 하는 여성 스프린트 선수였어요. 인도 국가대표였는데요. 이분이 여성 종목에 당신은 참가할 수 없어 라는 통지를 받고 실제로 몇 년간 참가를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몸 안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기준에 따르면 당신은 여자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자 경기에 참가를 못한다 라는 얘기를 듣고 참석을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정해야 한다면 되게 여러 가지 부분인데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밖에서 보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틀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조금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DSM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정신질환을 진단할 때 표준 매뉴얼로 쓰는 거예요. 이게 1판에서부터 쭉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 5판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5판은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기준에 따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적어도 7개에서 8개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어떤 진단을 할 때는 어떤 증상에 따른 검사지를 만들거나 몸무게, 체중 이런 거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큰 집단에서는 무조건 종 모양의 정규 분포가 생겨요. 그쪽에 있는 게 시험 점수든 몸무게든 뭐든지. 근데 우리는 요 평균에 가까우면 정상, 평균에서 멀면 비정상이라고 하죠. 생각을 바꿔보면 어떻겠어요? 요 잣대가 되는 거, 몸무게든 검사지의 종류든 개수만큼 비정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비정상인 사람이 지금 여기 그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여기 7, 8명이 될 만큼 책이 두꺼워지는 거죠. 정신질환의 개수도 많아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정규 분포는 집단을 나타내기에는 그럴싸한 방법이에요. 근데 개인을 나타내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책은 이렇게 두꺼워지는데 세상에 있는 다양한 증상들은 제대로 나타내지도 못하고 복잡하기만 한 거예요. 정규 분포에서 개인은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당신은 정상에 얼마나 가깝습니다. 혹은 당신의 점수는 얼마나 높습니다. 낮습니다로만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차이는 무조건 우열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은 예전의 인공지능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 예전의 인공지능은 몇십 년 전 인공지능은 어땠냐면 개 사진, 고양이 사진을 넣어주고 구별해봐 하면 이것도 구별을 잘 못했습니다. 이게 왜 어떤 방법으로 옛날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냐면요. 아, 개는 이렇게 생긴 거야. 고양이는 이렇게 생긴 거야. 라는 머릿속에 표준 모형을 만들어 두고요. 아, 개랑 고양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개랑 고양이를 구별하려고 하면 뭐 이런 특징들을 잘 사용하면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을 잘 사용해서 어떻게든 잘 사용해서 개인지 고양인지 구별해봐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 DSM이랑 비슷하죠. 정신질환 진단을 하는데 어떤 심리학 검사지를 두고 이 검사지를 어떻게든 잘 사용해서 정상인지 정신질환인지 구별해봐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이 인공지능은 잘 구별을 못했죠. 빈진단인지. 최근의 인공지능은 좀 다릅니다. 그 최신의 인공지능, 요즘 딥러닝 핫한 그 인공지능은 인공신경망을 사용해요. 왜 신경망이라고 불리냐면 뇌 속에 있는 신경망을 모방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동그라미들은 하나하나의 신경세포를 모방한 방식으로 동작하고요. 요거 하나하나는 우리가 층이라고 부르는데요. 뇌 속의 하나의 영역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공지능한테 사진을 막 넣어주면 이 사진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들을 조합해서 자주 나타나는 조합들을 인식을 해서 점점 더 추상화된 걸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인공지능한테 사람 얼굴을 잘 인식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흑백으로 된 그 사람 사진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하나하나의 위치만 보면은 그냥 흑백의 정도가 다른 흑백 픽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그 자주 나타나는 조합을 인식하거든요. 인공지능은. 그럼 그 다음 층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사진이니까 이런 경계면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런 경계면을 인식하는 그 인공지능의 신경세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어떻게 얼굴 사진을 주어줬으니까 이렇게 눈이나 코처럼 조합된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조합된 요것들이 이렇게 조합된 것들을 나타내는 눈을 나타내는 인공신경 그 세포, 요걸 나타내는 세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세포, 그 얼굴을 나타내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비슷한 방법으로 자동차 사진을 보여주면 이 경계면이 돼서 바퀴나 경계면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코끼리 사진을 보여주면 똑같이 경계면을 인식하는데 그 경계면이 코끼리를 보여줬으니까 코끼리의 모양에 해당하는 조합을 인식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지금의 인공신경망은 개별의 사진들을 충분히 경험을 해서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하고요. 아, 고양이한테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은 이런 거구나. 그 개한테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은 이런 거구나. 라고 그 경험에 맞게 특징을 추출하고 그걸 사용해서 개별별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사람 1과 사람 2를 비교한다고 하면요. 아까 정규 분포에서는 발음이 우열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떠냐면 사람 1은 파란색, 사람 2는 노란색, 두 개가 겹치는 거는 초록색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 사람 1에 대한 온갖 정보가 이 사람은 요런 특징들이 모인 어떤 전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공신경망에서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냥 다른 거지 어떤 점수상으로 우열로 나타나지가 않게 되죠. 그냥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어딘가는 모난 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물며 요즘같이 눈 색깔도 머리 색깔도 성별도 외모도 다 바꿀 수 있을 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인종이 다르다, 어떻다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게 진짜로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따분하고 식상해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다문화는 이렇고 정상은 이렇고라고 말을 하는 게 세상을 너무 단조롭고 지루하고 뻔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분을 떠나서 좀 더 다채롭고 재미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손민영 선생님 발표를 마쳤고요. 이어서 SF 작가이신 정소연 선생님 모시고 또 발표 듣겠습니다. 정소연 작가님은 최근에 발족한 한국과학소설 작가연대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또 주로 이주민들을 포함한 인권 문제에 또 각별히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는 변호사이기도 하십니다. 정소연 작가님 모셔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연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SF로 보는 차이, 소수장성, 차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 주제 이번 손해본 자연사 박물관에서의 강연에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많이들 참석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발제 내용보다도 나중에 플로어 오픈이 됐을 때 여기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그 SF에서 차이와 차별 그리고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를 좀 대표적인 작품들을 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내용의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고전 SF로 거슬러가 보려고 하는데요. 고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50년대를 말하는 거예요. 30년대, 40년대, 50년대 정도를 고전 SF라고 하는데요. 뭐 하임라인, 아시모프, 뭐 클라크 이런 그리고 요즘 별로 읽히진 않지만 만 고브트라든지 어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신 어떤 모범 소설에 해당하는 것이 SF에서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전 SF를 우리가 차이와 차별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 이유는 SF가 갖는 어떤 특성 때문에 SF는 아주 일찍부터 차이를 언급하고 그 차별의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장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 세 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로버트 하인라인의 왈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흥미로운 이유는 1942년 작품인데요. 신체 장애가 있는 엔지니어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왈도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 게 이런 어떤 그 기계의수로 활약하는 엔지니어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 기계의수 그냥 왈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실제로 왈도가 어휘화가 돼서 나중에 이때는 이렇게 없었잖아요. 1942년이니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기계의수가 개발된 다음에 왈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마 대체 등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로버트 하인라인은 1942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장애인이 전면에 있는 소설을 어떻게 쓸 수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하인라인은 본인이 군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반영해서 쓸 수 있었던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쟁의 어떤 참상을 다룬 소설이 아니라 그냥 이제 우주선에서 저중력이니까는 주인공이 말하자면 취직이 가능한 거예요. 이 내용을 완전 주인공이 취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취직하기 수월한데니까 저중력이라서 움직이는 게 편하고 기계의수를 사용하면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냥 그거 굉장히 어떤 그냥 말이 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설정에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을 자신이 본 것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SF라는 장르가 이런 소재를 어떻게 쉽게 말하자면 장애인한테 쓰겠다라는 것이 없이 그냥 좋은 생각이 났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취업하면 돼. 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디스 메리의 작품인데요. 주디스 메리는 1948년, 3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까지 활약한 SF 작가